이제 제가 그 대학에서 이제 신화와 의례 연구로 이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요. 그래서 이제 늘 신화에 대해서 그리고 사람들에게 신화를 소개하고 싶은 마음은 늘 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들어서 그 북유럽 신화에 대한 뭐 강의 요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꽤 있어서 요번에는 이제 북유럽 신화를 통해서 독자들을 좀 만나보면 어떨까, 좋은 독자들을 만나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그 처음 만나는 북유럽 신화. 그래서 이제 좀 아무래도 이제 그리스 신화라든지 다른 신화에 비해서 좀 낯설기도 하고 그래서 좀 알기 쉽게 좀 편안하게 북유럽의 세계를 한번 이렇게 만나볼 수 있게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북유럽 신화를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유럽이라고 하는 세계가 이제 신화에 따르면 우주가 되겠지만 모두 담겨 있는 이그드라실이라고 하는 거대한 물풀의 나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북유럽은 원래 이제 숲이 많았던 곳이기 때문에 많은 것들이 이제 숲과 관련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 북유럽의 세계 자체가 이제 거대한 나무 안에 그러니까 우주 자체를 품고 있는 거대한 나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그드라실이라고 하는 이제 그 나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신화 전체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신인 오딘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오딘은 이제 뭐 마법사의 이미지도 있고 그 신들의 왕이라고 하는 이제 지배자의 이제 이미지도 있고 한데 전체적으로 이제 그 이야기를 관통해가는 그 끌고 가는 그런 이제 캐릭터로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그 북유럽 신화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건 뭐 난쟁이 이제 우리가 이제 뭐 반지의 제왕이라든지 이런 영화들에서 이제 좀 많이 친숙해지긴 했지만 그러니까 다른 신화에서 참 보기 힘든 그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그것도 이제 북유럽이라고 하는 세계가 가지고 있는 그 지리적, 자연적 환경 이런 것들하고 관계가 있지만, 그러니까 이제 난쟁이들은 지하에 살고 있고 그들이 이제 지하에는 이제 황금이 묻혀 있잖아요. 그래서 광물이 묻혀 있고 그래서 부자이기도 하고 또 황금 때문에 탐욕스러운 존재로 또 그려지기도 하고 뭐 이런 다양한 성격을 가진 그 아주 독특한 캐릭터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식으로 따지면 뭐 도깨비 이렇게 될 텐데 또 조금은 이제 성격이 좀 다릅니다. 도깨비하고 난쟁이는. 그리고 이제 또 북유럽만의 이제 특징 중에 하나는 서리거인이라고 하는. 예. 그러니까 이들은 악당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악의 세력은 아니지만 그 황량하고 거친 세계를 살아가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은 그 북유럽 세계의 민중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그들이 이제 신들과 서로 이렇게 조화를 이뤄가면서 때로는 이제 싸우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서로 협력하기도 해가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 황량한 그 자연 민중들 이 캐릭터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어떤 또 마법적인 힘들 우리가 이제 뭐 촛불 집회 같은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 아주 독특한 마법의 세계 같은 그런 느낌도 좀 있고요. 그러니까 서리거인 자체가 추운 곳이 아니면 존재할 수 없는 뭐 그런 존재들이죠. 그래서 한번 이 정도 아시면 기본적으로 이제 아 북유럽 신화가 이런 느낌이겠구나 뭐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이제 그리스 신화는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제 서구 문명의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헬레니즘의 이제 특징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고요. 뭐 작게는 이제 그리스 사람들이 공유했던 세계관, 그들의 이제 이야기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이제 뭐 서구의 역사를 우리가 뭐 흔히 이제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이 서로 교차하면서 뭐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과학과 철학, 또 한쪽은 헤브라이즘은 종교 두 개가 이제 서로 이렇게 교차해 가면서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을 지배해왔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들을 합니다만은 그동안 이제 우리가 근대를 관통해서 지금 현대에 오고 있는데 근대를 대표하는 건 헬레니즘이고요. 헬레니즘은 이제 과학과 철학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뭐 느끼고 있는 것처럼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달한 지금 이제 4차 혁명에까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제 인공지능도 나오고 뭐 이런 이제 과학과 기술의 발달이 가져온 그 배경에는 사실은 이제 그리스 신화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근데 한편으로는 지금 이제 그 기술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더 뭐 연구를 하고 계속 그것을 누려야겠지만 중요한 거는 이제 사람이죠. 이제 우리가 사람들의 생활은 점점 편리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더 인간적인 감정들, 그러니까 우리가 기계가 아니니까 그 나머지 일들, 노동이며 이런 것들은 이제 기계에게 맡기면 되는 거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인간적이고 좀 더 감성적이고 이런 삶을 살 것인가 이제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화두로 등장하고
그래서 요새 뭐 인문학 책들도 이제 또 많이 또 읽히고 하는 것 같던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그 그리스 신화는 좀 더 그런 과학과 기술과 이런 것들을 지탱하는 세계관이라면, 북유럽 신화는 거칠고 황량한 북유럽이라는 땅에서 생겨난 생각, 그러다 보니 훨씬 더 인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화 내에서도.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오히려 현대에 들어서 그리스 신화보다는 북유럽 신화에 더 관심을 갖게 만드는 요소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벤져스를 보시면, 어벤져스를 충실하게 또 꼼꼼하게 잘 보신 분이라면, 또 그리고 북유럽 신화책을 보신 분이라면, 좀 과장해서 좀 거칠게 얘기하면, 그대로 옮겨놨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 있던 예전에 영화들이라든지 뭐 영웅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런 것들이 그리스 신화를 그 기반으로 했던 영화들이 많은데, 현대에 들어서 이제 특히 대표적인 것이 이제 어벤져스가, 뭐 반지의 제왕도 그렇습니다만은 이제 북유럽 신화의 세계관을 그대로 가져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넓게 보면 이제 세계관을 거의 공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영웅들, 뭐 주인공들은 뭐 죽지 않는다, 이런 이제 뭐 영화의 이제 공식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 신들도 신화에서 이제 신과 인간의 차이는 죽느냐 죽지 않느냐 정도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신들도 나쁜 짓도 많이 하고, 신화에서는요. 그런데 그래서 신과 인간을 나누는 가장 근본적인 것은 이제 죽음과 뭐 죽느냐 죽지 않느냐, 이제 이 문제인데, 북유럽 신화는 그 신들의 황혼이라고 불리는 이제 라그나르크를 통해서 신들이 죽어가요. 그래서 다시 다르게 얘기하면 이제 어벤져스 같은 경우에도 뭐 어벤져스들이 죽거나, 사실 영웅들이 영화에서 죽지는 않는데, 아니면 이제 뭐 좀 장렬한 어떤 그 감동을 자아내기 위한 어떤 그런 요소로서 뭐 죽음을 당하는 것이지. 근데 어벤져스는 좀 다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그렇고, 아니면 이제 많은 부분들, 이름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북유럽 신화에서 많이 차용해 왔다라는 것을 뭐 좀 책을 좀 읽어보시면, 그리고 비교를 해서 보면 좀 많구나, 이런 걸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일단 책을 좀 재밌게 읽으셨으면 좋겠고, 이제 북유럽 신화가 뭐 다른 신화들에 비해서는 좀 더 현대인들의 마음과 감정, 뭐 생각, 이런 것들이랑 좀 더 깊이 맞닿아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화 속에서 그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어떻게 사는 것이 더 좋고 유리한지, 뭐 그런 것들을 좀 읽어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제 오딘처럼 자기가 정말 소중한 것을 얻기 위해서, 지혜를 얻기 위해서 가장 소중한 그 생명을 바치는, 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그 오딘의 삶은 현대인에게 그 자기개발 또는 처세, 뭐 이런 것들을 좀 잘 보여주는 뭐 그런 성격도 가지고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뭐 물론 이제 뭐 토르도 그렇고 로키도 그렇고 북유럽 신화에 등장하는 많은 그 캐릭터들이 그런 현대인의 어떤 그런 롤모델 같은 그런 느낌들도 저는 준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뭐 책을 읽다 보면 누군가 이렇게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좀 더 깊은 대화 이런 것 좀 해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해봅니다.